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의 부실 계약 여부를 조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 재연장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합니다. 단독 후보였던 전투기가 2013년 돌연 부결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김관진 당시 장관이 부결을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 중심부에서 차량과 흉기 테러가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맨체스터 경기장 테러에 이어 또다시 테러가 발생하면서 유럽 전역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큰딸이 자격이 없음에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받은 사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는 7일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 문제를 포함해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북 군산의 종개장에서 오골개를 공급받은 제주농장에 이어 부산 기장과 경남 양산, 경기 파주에서도 AI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전통시장에서 생닭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전국에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비는 없을 거란 예보에 농촌에서는 기우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유력한 가운데 지난 3년간의 수능을 절대평가로 환산했더니 전 영역 1등급인 수험생 수가 최고 10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감사원이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지요. 전투기 기종을 왜 갑자기 바꿨느냐,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실상 내정됐던 기종을 바꾼 건 2013년 9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였습니다. JTBC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취재했습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내정된 전투기 기종의 부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새 기종 선정 과정을 역시 김관진 장관이 주도했고 결국 F-35로 결정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기종 변경을 둘러싼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6일 FX 사업 계약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애초 감사 기간은 20일이었지만 감사원은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며 5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2차 감사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재연장 건의를 했다면서 이번 주 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재연장되면 지금까지 이뤄진 군사위성 1기 지연 인수에 대한 부실 계약 여부뿐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즉 KF-X 사업의 기술 이전 무산에 대한 감사까지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부실 계약의 시작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2013년 F-15 SE 전투기의 갑작스러운 부결 과정까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비밀로 지정돼 있는 부결 당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 여부가 감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내정됐던 기종이 회의에서 갑자기 부결되는 과정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방추위원장이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회의에 참석한 방추위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FX 사업의 각종 의혹의 시작점은 2013년 9월 24일입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주재한 방추위 회의인데 F-15로 사실상 내정됐던 기종이 이 회의를 거치면서 180도 바뀐 것이지요. 자, 문제의 회의 내용 서복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인 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건 2013년 9월 24일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였습니다. 보잉사의 F-15 SE 기종을 기종 결정안으로 상정하였으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68차례나 가격 입찰을 거쳤던 만큼 F-15 사일런트 이글의 선정안을 돌연 부결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불과 3주 전 공군 참모총장이 국회에 나와 공군 전체의 의견이라며 F-15 사일런트 이글의 도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과도 반대되는 결과였습니다. 군과 방사청은 업무 수행 능력과 비용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많은 방추위원들이
회의에서 부결 의견을 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과 방사청이 회의 전에 이미 부결을 준비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당시 방추위원은 취재진에게 부결 직후 새 전투기를 도입하는 태스크포스가 그 자리에서 구성됐다며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 직전과 당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FX 사업의 각종 의혹을 풀기 위한 핵심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6년 동안 검토를 거친 FX 사업이 딱 2시간 반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문제의 2013년 9월 24일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정치부 유선희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네. 당시 방추위원회 회의 9월 24일 그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 또 투표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모두 19명입니다. 예. 저희가 그 19명 가운데 최소 5명 이상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해서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예. 방추위 회의가 이제 여러 차례 열리는데 네. 그날 회의가 유난히 좀 분위기가 달랐다 이런 거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위원들에게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도록 얘기를 했고 예. 또 부결 결정이 난 이후에 일부 위원들이 또 반발을 심하게 예. 했습니다. 왜 반발을 한 거죠? 네, 당시 방추위원이었던 예비역 장성 한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예.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허락을 받아서 녹음까지는 했지만은 이 녹음한 것을 방송하는 것까지는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예. 그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유도하고 이끈 사람은 예. 책임자는 김관진이기 때문에 김관진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예. 말을 했습니다. 당시 방추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고요. 네. 근데 뭘 유도했다는 거죠? 네, 회의 분위기를 이제 유도를 했다는 건데요. 예. 뭐 위원장이니까 이제 회의 분위기는 유도를 할 수 있지만 예. 전체 내용을 고려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F-15SE의 부결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가 없이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결론을 내버려서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9명인데 방추위원이 네. 그중에 한 명의 얘기인데 네.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방추위원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그대로 말씀을 전해드리면 예. 당일 김관진 장관이 전에 없이 위원들에게 각자 의견을 말하도록 하고 부결로 몰아갔다. 그리고 또 다른 방추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방추위원의 얘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결로 몰아갔다 이게 그대로 그 방추위원이 얘기했던 그대로죠. 네, 녹음된 내용이 예, 있는데 요거를 이제 틀기는 좀 그래서 예, 저희가 예. 말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추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결 직후에 방사청 재검토가 아니라 곧바로 TF가 꾸려졌다. 내가 이용당한 건가 생각했다라고 말을 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부결이 돼서 곧바로 TF가 꾸려졌다면 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네,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F-15SE가 단독 후보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결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 후보가 탈락을 했으니까 도입 조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책임기관은 방위사업청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방위사업청이 아닌 국방부가 TF를 직접 꾸려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팀장을 맡고 또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결이 돼서 재검토에 들어가고 TF가 꾸려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방사청이 하던 건데 부결을 시키고 바로 국방부에서 주도를 했다. 네. 이게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 그 당시에도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또 국방부가 답변을 했었는데 예. 이걸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사청이 아니라 이번에 그 국방부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앞에 소요 수정부터 모든 걸 포함하기 때문에 소요 수정은 각 군과 합참이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또 7조 3천억 원짜리 사업 TF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이 방추위원이 사전에 준비가 됐구나, 내가 이용당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명 방추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회의 네. 분위기를 알겠는데, 자, 근데 7조가 넘는 사업인데 네. 이걸 그러니까 거의 확정된 걸 원점 재검토로 바꾸고, 네. 그것도 재검토 주체가 이제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넘어가고, 네. 이게 아무래도 방추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김관진 장관 혼자서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거나 혹은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FX 사업과 관련해서 김관진 장관께 지시를 내립니다.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그 내부에서 그렇게 보고 드리고 지시하신 내용이 다 외부로 알려질 수는 없는 겁니다.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라. 네, 그런 지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김관진 당시 장관이 뭐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 국방장관이 뭐 아무리 국가안보 쪽이 실세라고 해도 그 모든 걸 다 정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의혹이고 장관 그리고 청와대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발언을 봐서는 이제 그 전에 김관진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 사전에 보고가 됐고 이 그 FX 사업이 진행 과정에 보고가 됐고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도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당시 방추위원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군 출신의 이제 방추위원들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증언을 받던 다른 방추위원들과 약간 다른 얘기였는데 한 명은 제가 직접 만나서 1시간 이상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통화를 했습니다. 대부분 얘기가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F-15SE보다 F-35A가 훨씬 더 좋은 전투기인데 과정이 어쨌든 잘 결정됐으면 된 거 아니냐.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당시 군의 현역으로 있던 방추위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방부 소속의 방추위원들이었고 그리고 특히 그 사람들이 강조한 것은 법적으로 그 당시 방추위에서 잘못된 것은 없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 과정의 방추위 그날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국방장관과 현역 군인들 얘기 그리고 다른 민간 쪽의 방추위원 얘기가 이제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뭔지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군요. 네, 방추위 회의록에 대한 열람이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런던 중심부에서 차량과 흉기 테러가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맨체스터 공연장에서 테러가 난 지 2주도 채 안 됐는데요. 범인 3명은 모두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런던 브리지 인근 버러마켓에 있는 한 주점에서 손님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경찰이 진입해 엎드리라고 소리치자 당황한 시민들이 테이블 밑이나 의자 뒤로 몸을 숨깁니다. 이 시각 인근 식당과 거리에선 남성 3명이 행인과 식당 손님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피를 흘리는 이들이 속출했고 범인들을 피해 달아나느라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범인 3명은 이에 앞서 현지 시간 3일 오후 10시 10분쯤 런던 브리지에 흰색 승합차를 몰고 돌진해 인도화 차도에서 행인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버러마켓으로 차를 몰고 가 추가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Just the people was shouting for everywhere, running and running. Too many people coming, blooding for everywhere, running. 목격자들에 따르면 범인들은 어두운 피부색의 수염을 길렀고 나이는 20, 30대로 보였습니다. 런던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최소 7명의 시민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이번 테러는 자생적 테러리스트, 즉 외로운 늑대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이번 테러가 이슬람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라마단 기간에 일어난 점에 외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서령 기자입니다. 약 2주 전 발생한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다수의 일반인, 즉 소프트 타깃을 노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던 런던 시민들이 테러의 대상이 됐습니다. 테러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IS 등 급진주의 테러 단체의 영향을 받은 자생적 테러리스트, 즉 외로운 늑대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CNN은 범인들이 폭탄이 아닌 차량과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IS의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이 경찰을 향해 달려들며 이것은 알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IS가 추종자들에게 라마단 기간에 트럭이나 흉기를 이용해 공격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맞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지난달 27일 시작된 라마단 기간을 전후로 맨체스터 공연장 폭탄 테러,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지역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라마단 기간이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잇따른 테러에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으로 공포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제주에 이어 경기와 부산, 경남 등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오골개 농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AI가 다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오골개 종개 농장입니다. 농장 진입로는 통제됐고 주변을 지나는 차량에 대한 소독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AI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닭 13,000마리에 대한 살처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 2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제주도 농가에 오골개를 판매한 곳입니다. 현재까지 이곳에서 오골개를 사간 제주의 농장을 비롯해 경기도 파주와 부산 기장, 경남 양산 등 모두 4곳에 AI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곳에서 오골개를 구입한 농장이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마지막 AI가 발생한 이후로도 특별 방역 대책을 계속 추진해오다 지난 1일에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종료 하루 만에 AI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0시부터 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닭이나 우리를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AI 위기 경보도 2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올렸는데 내일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되면 심각 단계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문제는 이번 AI가 어디에서 온 건지 또 얼마나 퍼졌는지 파악조차 안 된다는 점입니다. 철새가 떠난 초여름에 AI가 생긴 건 이례적이죠. 혹시 AI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특별 방역 대책 하루 만에 재발생한 이번 AI의 진원지는 전북 군산의 오골개 종개 농가입니다. 이곳에서 기르던 13,0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바이러스 유입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군산은 대표적인 서해안 철새 도래지 중 하나로 겨울이면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철새가 이미 떠난 초여름에 AI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가금류의 몸 안에 머물다가 다른 가금으로 옮기는 순환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철새에 의한 유입이 아니라 사실상 토착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농장에 대한 객관적인 바이러스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바이러스 어느 정도 상존에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전국 재확산 가능성입니다. 제주의 농가에서 첫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일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부터 다른 대형 농가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 기장의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없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군산 종개장에서 팔려나간 오골개 수와 판매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올해 가뭄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논밭이 메말라서 농민들이 마실 물을 주고 있고 일부 지방엔 기후제까지 등장했습니다. 당분간 큰 비가 없다고 하니 농민들의 속은 더 타들어갑니다. 최규진 기자가 가뭄 현장들을 돌아봤습니다. 흙과 모래로 덮인 땅이 멀리까지 이어집니다. 곳곳은 갈라지고 터져나갔습니다. 평소 폭이 300m에 달했던 소양강 상류 지점입니다. 지금은 폭이 50m도 채 남지 않아 실개천 수준이 돼버렸는데요.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삼팔대교입니다. 삼팔대교 중간 지점까지는 물이 차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기둥이 훤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강바닥이 메마르면서 주민들은 말라버린 강 주변에서 소 여물에 쓰이는 작물을 재배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먹는 물까지 아껴 밭에 주지만 작물을 살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어제 저녁에 물을 줬는데 한 번 물을 40분간 이게 물을 돌렸는데 이거 한 뼘 크기밖에 안 젖은 거야. 이게 전체가 지금 이렇게 감아야 되거든. 자라지 않는 과일을 걱정하면서 호스를 열어봐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뭄에 대비해 심은 대체 작물도 버티지 못합니다. 지난해 심은 감자 11만 평은
이제 살리기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게 바삭바삭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 이거 바삭바삭해갖고 이거 불 붙이면 타요 이게 지금 이거. 물 공급을 맡았던 인근 저수지가 말라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주대가 없어요, 주대. 지난해 9월에 심은 수미 감자입니다. 군데군데 싹을 제대로 틔우지 못한 곳도 보이고요. 이렇게 뽑아보면 8개는 열려있어야 할 감자가 한 개도 제대로 열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반년 동안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못한 탓인데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수확 중인 마늘밭이 있습니다. 마늘 줄기조차 이렇게 메말라서 노랗게 시들어 버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제일 큰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냈고 썩은 물고기 사체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관정을 뚫고 비상급수 차량까지 동원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여기 타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물안 들고 하다 품은 띠가 있어야지. 품어서 대할 띠가 이렇게 막 이렇게 춥잖아요. 이렇게 이 터진 줄 다 들어가서 안 저거 매차가지야 소용없어. 그래서 난 아야 그만 두라는 기지. 답답한 농민들은 기우제까지 지냅니다. 내일 모레새 꼭 비가 와야 하는데 안 오면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이 심정 몰라요.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하지만 기상청은 다음 달 말까지 큰 비가 없다고 예보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에는 헌재 소장, 경제부총리 또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자, 야당은 잇따라 후보자들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부당 혜택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큰딸 이모 씨는 지난 2006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외국인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은 채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인 이모 전 연세대 교수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강 후보자 역시 유엔에 근무하던 시절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4천만 원이 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현행법상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강 후보자와 큰딸이 피부양자로서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각각 3차례씩으로 지원금도 12만 원 정도 소액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를 통해 배우자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족을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며 자격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야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확고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장관 직무 수행에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 인준을 도왔던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딸들의 증여세 늑장 납부와 또 딸과 유엔 전 부하 직원의 동원 문제에 더해서 위장 전입에 대한 해명도 국민의당은 노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강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야당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보고서 채택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6월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초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까지 요구했던 국민의당은 내일 당 입장을 바꿀지 논의해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오늘 야당의 목적이 낙마 자체가 아니라면 첫 내각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야당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들은 내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3주 만에 돌아온 건데요. 홍 전 지사는 다음 달 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귀국 직후 대선 패배에 대한 사과부터 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낙선 후보가 곧장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데 대한 당내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홍 전 지사는 곧바로 앞으로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게 주변의 설명입니다. 한 측근은 홍 전 지사가 당권 도전 결심을 2000% 굳힌 상태라고도 말했습니다. 홍 전 지사의 출마가 현실화하면 직전 대선 후보였던 만큼 홍준표 추대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박근혜계 등에서는 홍준표 불가론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일단 원유철, 홍문종 의원 등 중진들은 홍 전 지사가 당권을 쥐는 건 막아야 한다는 쪽에서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하지만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당 추락에 책임이 있는 중진들에 대한 반감도 큰 상태여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선 갈등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무리했습니다. 본격적인 국정과제 수립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결과물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이달 말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특정 공약의 경우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겠다고 했던 공약입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일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무부처를 바꾸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청와대 경호실 폐지도 준비 부족 등을 고려해 광화문 대통령 공약 추진시까지는 미루자는 게 국정위 입장입니다. 이런 기류에 대해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위원회 측은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하려다 이를 그르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행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실행력을 높일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짤 때부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 밖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서도 업계 반발이 거세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도 안정성과 비용 등을 놓고 다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권 개선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진도를 나가기가 힘듭니다. 이에 따라 국정위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약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지요. 오늘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직접 추경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 격차 심화로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추경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배 악화와 이 격차 심화의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을 향해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같은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고 공무원 일자리 확충의 경우 생명이나 안전 분야 등에만 국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야권 등에서 이번 추경을 서민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 늘리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걸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등과 맞물려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추경안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이 됐죠.
과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 씨는 집에 머물면서 추가로 이어질 검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최순실 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건물입니다. 정 씨가 지내는 공간은 5층 또는 6층 등으로 알려졌는데 작은 정등만 켜진 채 인기척이 없습니다. 이 빌딩에 있는 가게 직원들만 건물 안팎을 오갔고 정 씨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곳에서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와 아들의 귀국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월요일까진 접견 계획이 없다며 아직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말에 정 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살펴보면서 정 씨의 재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정 씨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머니 최 씨가 모든 걸 다 했다며 부인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국정농단이나 해외 재산 도피 등과 관련해 다른 증거를 찾는 게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중3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비해 교육당국이 지난 3년간 수능에 절대평가를 적용한 결과를 JT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점수 분포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 수험생이 많게는 14,000명에 달합니다. 상대평가할 때보다 최고 10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년부터 2017 학년도까지의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 분포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각 등급별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전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학년도 수능은 14,000여 명, 2016학년도에는 13,000여 명이 전 영역에서 90점 이상인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치른 수능에선 4,700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동안 물수능이라고 불릴 정도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반면 지난해 수능은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응시자의 4%를 1등급 처리하는 현재 상대평가 방식으로는 전 영역 1등급 학생 수가 1,400여 명인데 절대평가로 바꾸면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수치이지만 기존보다 3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변별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교육부는 이 자료를 활용해 향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네, 이처럼 모든 영역이 1등급인 수험생이 많아지면 대학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을지 의문이 생기죠. 이 때문에 교육당국도 변별력을 위한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지유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능 성적표입니다. 등급과 표준 점수, 100분위가 표시돼 있습니다. 상대평가에선 등급이 같아도 100분위를 바탕으로 성적 우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에선 100분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최고 점수가 한 2~3명 정도. 이제는 90점만 맞아도 만점을 받은 거랑 똑같은 효과니까 어렵게 출제됐을 때는 한 4~5천 명 정도가 만점. 그리고 쉽게 출제됐을 경우에는 14,500명 정도라면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입학 정원이 9천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상위권 대학은 학생 선발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능 난이도 조절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교육부도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공통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선택 과목을 상대평가로 남겨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접 등 다른 방법을 대학별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내신은 현행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입 변별력 확보 차원도 있지만 절대평가는 우수 학생이 몰려있는 자사고와 특목고에 유리해 특목고 폐지 정책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신도시로 옮겨가는 조짐입니다. 가계대출까지 덩달아 크게 늘자 정부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목됩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주 대비 0.45% 올랐는데 주간 상승폭으로는 2006년 11월 이후 10년 반 만에 최고치입니다. 상승세는 주변으로 퍼지며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값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에 주춤하는 듯 했던 가계빚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내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늘면서입니다. 정부도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즉 LTV와 DTI를 강화할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저희 잘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현행 제도 내에서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빚이 급격히 증가한 건 2014년 LTV, DTI 규제가 완화된 이후입니다. 이를 진정시키려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했지만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등 한계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강력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급락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아 향후 대책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대개 경조사가 있을 때 꽃을 사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화훼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로 소비 문화를 바꾸고 꽃을 생활 속에 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얘가 키우시기에는 쟤보다 얘가 더 시원하시고.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에 싱싱한 꽃을 가득 실은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꽃트럭으로 꽃은 꽃집에 가야 산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편하잖아요. 저희가 여기 앞에서 직접 고를 수 있으니까. 기르던 식물을 갖고 온 주민들에겐 화분갈이도 해주고 관리 요령도 가르쳐줍니다. 마른 가지 잘라 드릴 테니까 그다음부터는 한 일주일에 네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마요네즈를 물에 희석해가지고 식물 앞 뒷면에다 뿌려주면 그러면 그 벌레들을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가 있어요. 2주마다 꽃을 집이나 직장으로 정기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쁘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물에 담긴 꽃다발을 받아 화병에 옮겨 놓으면 되는데 2주 간격으로 정기 배송을 받는 고객들만 대상으로 해 가격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또 워킹맘이다 보니까 이런 꽃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자유롭게 고르고 사고 할 시간도 없거니와 생각보다 싱싱하게 와가지고 좀 많이 만족하고 있어요. 특별한 날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거품을 빼고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려는 꽃들의 신선한 변신이 한창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오늘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차량 운행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양방향 차량이 모두 통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신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의 남과 북을 걷는 길로 잇는 서울시의 보행 네트워크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온몸에 진흙을 바른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춥니다. 얼굴과 팔에 그림도 그립니다. 맞은편에서 열린 전통시장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빕니다. 차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다니기 좋고 또 새로운 행사들 많이 하는 거 보니까요. 기분도 굉장히 리프레시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앞 광장에 자동차가 사라지고 시민들은 다양한 축제를 즐겼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대로 양방향의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행 네트워크 구축의 첫 시작입니다. 서울시는 청계천로와 장충단로 등 이미 보행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더해 세종대로에서 동대문까지 2.8km 구간을 주말 보행 전용 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계획 단계이긴 하지만 정확한 교통량 조사를 통해 주변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우회로에 대한 효과적인 전달 대책 등도 함께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태훈입니다. 경주하면 신라시대의 찬란한 유산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경주는 요충지였습니다. 이 시대들을 이어오면서 만든 경주 읍성이 제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경주 읍성 남문의 모습입니다. 고려시대 토성으로 지었지만 임진왜란 때 무너져 조선시대에 돌로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통일신라시대와 단절한다는 의미로 도심지를 월성에서 읍성으로 옮긴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경주 읍성은 지역 통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96호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제 모습을 잃었는데 100여 년 만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만듭니다. 2030년까지 성벽과 북문인 공진문, 동문인 항일문을 복원하는데 우선 9월에 동쪽 성벽 공사가 끝납니다. 신라시대 때 만든 길 위에 고려시대 때 토성을 쌓았고 그 위에 고려, 조선 그리고 현재의 돌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곳 한자리에서 2000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고려, 조선을 잇는 의미 깊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는 경주 읍성에 경관 조명과 탐방로, 공연장을 만들어 도심과 어우러진 명소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늘어나는 노숙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골칫거리입니다. 최근에는 코리아타운에까지 노숙자촌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한 여성이 길을 가던 노인에게 달려가더니 다짜고짜 폭행을 가합니다. 지난 2월 코리아타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 교민에게 피해를 입힌 여성은 노숙자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LA의 노숙자 문제가 코리아타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LA 노숙자 수는 3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나 늘었는데 시설 부족으로 이들 4명 중 3명은 거리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지낼 곳이 없는 노숙자들이 코리아타운까지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LA 코리아타운 7가 선상입니다. 행인들이 지나는 인도지만 곳곳에는 이처럼 노숙자들의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지나가게 되면 조금 아무래도 위협적인 이제 말들 같은 게 계속 들리니까 좀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좀 돌아가게 되고. LA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택 임대료가 계속 오르면서 정부 보조금에도 집을 얻을 수 없는 빈곤층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LA는 노숙자 주거시설과 재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소비세까지 인상했지만 늘어나는 노숙자를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경북 성주군 선남면의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6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지만 3헥타르를 태운 불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서울 관악구의 삼성산과 충남 당진시 외목마을 해수욕장 뒷산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늘고 사망률도 올라가면서 앞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다며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협력사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나섰습니다. 공항공사는 보안검색 등에서 비정규직 4,154명이 협력업체에 간접 고용돼 있다며 곧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무례한 용어로 지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elania and I were greatly honored to visit the Vatican and meet Pope Francis. He was really wonderful, a great guy. 영어에서 가이는 우리말로 사내, 녀석 등으로 통하는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 테니스의 간판 정현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12년 만에 프랑스 오픈에서 의미 있는 도전을 펼쳤습니다. 조금 전에 프랑스 오픈 32강전이 끝났는데요. 정현은 아시아 최강인 일본의 니시코리에 아쉽게도 패했습니다. 주정환 기자입니다.
12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오픈 32강전에서 우리나라 정현 선수가 코트에 등장합니다. 일본 니시코리와 6대6으로 팽팽히 맞선 3세트. 정현은 상대의 실수를 이끌어내며 세트를 가져옵니다. 세트 스코어 1대2. 위기를 넘긴 정현은 4세트에서도 기세를 이어갑니다. 니시코리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라켓을 집어던지며 분풀이를 합니다. 정현이 4세트에서 3대0으로 앞선 가운데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가 중단됐는데 이게 정현에겐 불운이었습니다. 하루 뒤 이어진 경기에선 정현이 안간힘을 썼지만 니시코리의 5세트를 뺏기며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정현은 한국 선수로는 12년 만에 프랑스 오픈 32강에 진출하며 의미 있는 도전을 펼쳤습니다.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는 세계 랭킹 9위 니시코리와 대등한 경기를 펼친 것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정현의 다음 목표는 다음 달 3일 개막하는 윈블던 대회입니다. 올해 21살 한국 테니스의 간판, 지칠 줄 모르는 정현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JTBC 주정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최고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뭄과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부터 내릴 전망입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